치매라고 진단해 주세요. 요양원 보내자.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치매에 걸린 척을 하기로 결심한 건 내 가족의 진심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71살의 나이에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 내 처지가 서러웠지만 알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에요. 혹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요? 아니면 심스럽게 생각할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당연히 걱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끔찍한 경험이에요. 모든 것은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며느리는 평소에도 제게 차갑게 대했어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말수도 적었죠. 아들도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래서 힘들다는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찜이 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가족들의 진심을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먼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상담을 요청했죠. 간단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상 범위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요.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죠. 며느리가 먼저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군요. 아들도 진단서를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은 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안심시키려고 했죠.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척했어요. 며느리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척하고 방금 행동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실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는 게 익숙해졌죠.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들이 제게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인내심 있게 대해줬어요. 같은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답해줬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아들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부터 나는 치매 환자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건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심코 들어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정말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기회에 요양원에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서 모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죠. 며느리가 계속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내용이 점점 더 가슴 아픈 얘기였어요. 솔직히 집에 계시면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며 가족 모두를 위해 요양원이 답이라고 확신하는 투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도 나올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며 계산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고 서 있었죠.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는 바람에 저는 얼른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5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어줬어요. 며느리가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양원 얘기부터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들과도 이미 상의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해하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보니 평소와 똑같이 친절한 척 하더군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어머님 컨디션은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약도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빨리 내쫓고 싶어서 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죠.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저는 더 심한 치매 연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퇴근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다가 일부러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행동을 3번 반복했죠.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처음엔 괜찮다며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점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녁에 아들이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듣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걱정도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한 지 며칠 후였어요. 이번에는 아들의 진짜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아들이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온 날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아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회사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며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들답게 효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아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신도 많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집안 분위기가 자꾸 무겁게 된다며 고민이라고 했어요. 동료가 요양원은 어떠냐고 제안하자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아들이 계속 말하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불효자인가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도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아내와 아이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동료도 요즘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아들을 위로해줬어요. 좋은 요양원을 찾아서 모시면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아들도 그 말에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같은 마음이라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보니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더군요. 아마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했나 봐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요양원 보낼 명분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동의했죠. 두 사람이 마치 짜고 한 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미 상의가 끝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어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는 더 심한 치매 연기를 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는 척했어요. 아들은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는 아예 대충 대답하거나 못 들은 척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로 마지막 확인을 해볼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친구와 전화를 하더군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치매가 심해지는 것 같다며
보험 관련 문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요양원 비용과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적자는 안 날 거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며느리도 그 말에 안심하는 듯 했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빨리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이야.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 심각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두기도 했어요. 며느리 이름을 아예 모르는 척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하면서도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일부러 음식을 흘리고 난동을 피우자 며느리가 폭발했어요. 정말 힘들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빨리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미칠 것 같다고 아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부인이 너무 고생한다며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대놓고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치매라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내일 당장 요양원에 알아보러 가자고 재촉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들도 어쩔 수 없다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어디 있든 상관없을 거라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전혀 걱정이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귀찮은 짐을 떠넘기고 싶어 하는 냉정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연기를 멈추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확실히 알아야 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속 요양원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보내야 하고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서로 상의하더군요.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저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을 모두 확인한 후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지쳐 있었어요. 이런 연기를 계속하는 것도 힘들었고 가족들의 차가운 마음을 견디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제 연기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말 치매인지 의심스럽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어떤 때는 멀쩡하게 행동하는데
어떤 때는 심한 증상을 보여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더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의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나 봐요. 의사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보이는 증상이 너무 심하다며 의심을 품었던 거죠. 결국 아들이 저를 추궁했어요. 엄마, 정말 치매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간절했거든요.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치매 연기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진심이 궁금해서 일부러 그런 연기를 했다고 말했죠.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아들에게 정말로 걱정했냐고 되물었어요. 정말로 걱정했다면 왜 요양원 얘기부터 했겠냐고 따졌죠. 아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의 말이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상황을 파악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자 며느리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했던 전화 내용부터 아들이 동료와 나눈 대화까지 다 알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오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은 말인데 무슨 오해가 있겠어요. 아들도 변명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먼저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고 했고 아들은 너무 성급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정작 잘못은 하지 않고 서로 탓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가족 행세는 하지 말자고 했죠. 며느리는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어요. 며느리는 정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속마음을 본 이상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말인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지냈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저에게도 극진히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아들도 자주 안부를 묻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행동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말수가 줄었고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시간 보내기를 회피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진심은 바뀌지 않았고 겉으로만 포장하려고 했던 것.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친구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털어놓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포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부담에서 벗어났으니까 말이죠.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했거든요.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며느리는 명절 때나 생일 때 선물을 보내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억지로 가족 행세를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올가매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치매 연기까지 해가며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의 진심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한 건 사랑이었는데 얻은 건 진실뿐이었지만 그 진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 내서 연기를 했던 제 자신이 대견하기까지 해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거짓된 관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처럼 71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망하지는 않지만 실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